소중한 사연을 나누는 세상만사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이고 시장에서 첨가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남편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도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지난 추석날 벌어진 일이 제게는 마지막 방아쇠가 되었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그날 모든 걸 녹음해뒀어요. 증거도 확실하고요. 하지만 아직도 마음 한켠으론 이게 정말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조언 좀 해주세요. 사실 저희 결혼 생활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남편 재석이와 결혼한 게 22살 때였거든요. 그때는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냥 어린 나이에 무작정 좋아서 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재석이는 그때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나름 장래가 촉망된다고 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서 사무보조 일을 하고 있었고요. 재석이를 처음 만난 건 친구 소개였어요. 그때만 해도 재석이는 정말 매력적인 남자였거든요. 키도 크고 말도 잘하고 자신감도 넘쳤어요. 특히 저한테는 정말 신사적으로 대해줬어요. 데이트할 때마다 문도 열어주고 의자도 빼주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잘 기억해주고요. 그때는 정말 이런 남자와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초기엔 정말 행복했어요. 재석이도 저한테 잘해줬고 저도 새 살림을 꾸려가는 게 즐거웠거든요. 신혼집은 작은 원룸이었지만 둘이서 꾸미고 살림살이 하나하나 장만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재석이도 그때는 집안일을 같이 도와줬거든요. 설거지도 같이 하고 청소도 같이 하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주 사소한 일들이었어요. 제가 설거지를 조금 늦게 하면 왜 이렇게 늦게 하냐고 묻는다든지 집이 조금만 어수선해도 정리 좀 해놔라라고 말한다든지요. 그때는 그냥 깔끔한 성격이라고 생각했어요. 첫째 준우를 가졌을 때도 둘 다 너무 기뻐했어요. 재석이가 배 위에 손을 올리고 아기에게 말 걸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좋은 아빠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임신 중에도 재석이는 저를 잘 챙겨줬어요. 입덧할 때는 등도 쓸어주고 무거운 것도 들어주고요. 하지만 임신 후기로 갈수록 재석이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몸이 무거워서 집안일을 예전만큼 못하게 되니까 불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임신했다고 너무 편하게 지내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임신해도 다 하면서 사는데 이런 식으로요. 저는 그때도 호르몬 때문에 예민해진 건가 하고 넘어갔어요. 준우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상황이 정말 달라졌어요. 신생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밤새 울어대고 기저귀도 계속 갈아야 하고 수유도 해야 하고요. 저는 정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힘들었는데 재석이는 애가 우니까 어떻게 좀 해봐라고만 하더라고요. 특히 밤에 준우가 울면 재석이는 내일 회사 가야 하는데 잠을 어떻게 자냐면서 짜증을 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울 때마다 얼른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서 달래야 했어요. 한 번은 너무 피곤해서 아이 울음소리를 못 들었는데 재석이가 저를 흔들어 깨우면서 어떻게 엄마가 애 우는 소리도 못 듣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때부터 재석이가 야근이 잦아졌고 회식도 자주 하고 집에 와서도 피곤하다며 아이 돌보는 일에는 거의 신경을 안 썼거든요. 저는 초보 엄마라 모든 게 서툴고 힘들었는데 혼자서 다 해야 했어요. 기저귀 갈기, 수유하기, 목욕시키기, 재우기까지 모든 걸 혼자 했거든요. 더 힘든 건 재석이가 집에서 쉬고 싶어 하는 거였어요. 주말에도 평일에 회사에서 고생했는데 집에서는 좀 쉬게 해달라면서 소파에 누워서 TV만 봤어요. 저는 아이 돌보랴, 집안일 하랴 정신이 없는데 말이에요.
한 번은 제가 당신도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내가 집에서 애만 보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억울했어요. 애만 본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24시간 내내 긴장하고 있어야 하는 일이거든요. 아이가 다치지 않게 계속 지켜봐야 하고 우유도 타야 하고 이유식도 만들어야 하고 빨래도 해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하고요. 게다가 잠도 제대로 못 자니까 몸도 마음도 지쳤는데 재석이는 전혀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밖에서 고생하니까 집안일은 제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엄마가 되었으니까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사셨고 다른 집 아내들도 비슷하게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문제는 재석이가 일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집에 와서 저한테 화풀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큰 소리로 짜증내는 정도였어요. 집안이 왜 이렇게 어수선하냐, 밥은 언제 해주는 거야, 애는 왜 이렇게 시끄럽게 우냐, 이런 식으로요. 저는 그때마다 미안하다고 하면서 얼른 정리하고 밥도 차려주고 아이도 달랬어요. 그런데 점점 심해져서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재석이가 회사에서 상사한테 혼났다고 집에 와서 저한테 너도 참 한심하다고 느닷없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냐고 물었더니 그냥 보기 싫어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재석이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은 또 무슨 일로 화를 낼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석이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미리 집을 정리해 놓고 밥도 차려 놓고 아이도 재워 놓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도 재석이는 항상 뭔가 트집을 잡을 거리를 찾아냈어요. 한 번은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몸이 안 좋았는데 그날 집안 정리를 제대로 못했거든요. 재석이가 들어와서 보더니 아픈 게 이유가 되냐? 다른 사람들은 아파도 일 다 하면서 사는데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파에 던져놓은 빨래를 바닥에 확 뿌리더라고요. 아이가 울면 왜 애를 제대로 못 돌보냐고 하고 집이 조금만 어수선해도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냐고 했어요. 밥이 조금만 늦어져도 밥 시간도 못 맞추냐고 했고 반찬이 마음에 안 들면 이런 걸 반찬이라고 하냐고 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죄송해요. 다음엔 더 잘할게요 라고 했지만 재석이의 불평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더 심한 건 재석이가 저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사 동료 부인은 애도 잘 키우면서 집안일도 완벽하게 한다더라. 옆집 아줌마는 애 셋을 키우는데도 항상 깔끔하게 살던데 이런 식으로요. 처음엔 그러게요. 저도 더 노력해야겠어요 라고 대답했는데 나중에는 정말 상처가 되더라고요. 둘째 소라를 가졌을 때는 더 심했어요. 임신 중인데도 집안일을 다 해야 했고 준우도 돌봐야 했고 재석이 기분까지 맞춰줘야 했거든요. 임신 중에 입덧이 심해서 요리 냄새만 맡아도 토했는데 재석이는 임신한 여자들이 다 그런 거 아니야? 너무 유난 떤다고 했어요. 한 번은 임신 8개월 때였는데 몸이 너무 무거워서 청소를 제대로 못했거든요. 재석이가 집에 들어와서 보더니 임신했다고 너무 게을러진 거 아니야? 우리 엄마는 임신했을 때도 농사일까지 다 했다고 하던데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서러웠어요. 임신한 몸으로 준우도 돌보고 집안일도 하는데 게을러졌다니요. 소라까지 태어나고 나니까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신생아 돌보랴, 준우 챙기랴, 집안일 하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그런데 재석이는 오히려 더 까다로워졌어요. 애가 둘이나 되니까 집안이 더 어수선해졌네. 다른 집은 애가 많아도 깔끔하게 사는데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요. 특히 소라가 밤에 많이 울었는데 재석이는 그때마다 애를 어떻게 키우는 거야라고 짜증을 냈어요. 한 번은 소라가 밤새 울어서 저도 거의 잠을 못 잤는데 아침에 재석이가 너 때문에 잠을 못 잤다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을 꽝 닫고 나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로봇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재석이 출근시키고 준우 유치원 보내고 소라 돌보고 장보고 집안일하고 저녁 차려놓고 재석이 들어오기만 기다리는 하루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면서도 항상 재석이가 화낼 일은 없는지 걱정하면서 살았어요. 재석이의 요구사항도 점점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집이 깔끔하면 됐는데 나중에는 세세한 것까지 다 지적했어요. 수건이 조금만 빗둘게 걸려 있어도 정리도 제대로 못하냐고 했고 냉장고 안이 조금만 어수선해도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했어요. 한 번은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재석이가 마스크 쓰고 밥 해주면 기분이 어떻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었더니 이번에는 감기 옮기면 어떻게 하려고라고 하고요. 뭘 해도 틀렸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그런데 정작 재석이는 집안일을 전혀 도와주지 않았어요. 양말 하나 제자리에 놓지 않고 먹은 그릇도 그냥 놔두고 신문도 여기저기 흩어놓고요. 제가 당신도 좀 정리해달라고 하면 내가 밖에서 벌어오는데 집안일까지 해야 하냐고 하더라고요. 소라까지 태어나고 나니까 경제적으로도 빠듯해지기 시작했어요. 재석이 월급만으로는 아이 둘 키우기가 버거웠거든요. 기저귀값, 분유값, 아이들 옷값 등등 돈 나갈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조금 크면 일을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재석이는 애들이 어린데 엄마가 밖에서 일하면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서 반대했어요. 다른 집은 남편 월급만으로도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안 되냐고 물어보면 내가 살림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돈이 부족하면 저한테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냐, 다른 집은 이 정도 월급으로도 잘 사는데 너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냐고 타박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애들 기저귀값, 분유값, 병원비까지 다 계산해서 쓰고 있는데 무슨 헛돈을 쓴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가계부까지 써서 보여줘도 여기저기서 조금씩 새는 게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믿지 않았어요. 한 번은 준우가 열이 나서 응급실에 갔는데 그날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집에 와서 재석이한테 말했더니 왜 그렇게 비싼 병원에 갔냐고 하는 거예요. 응급실이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해도 미리미리 관리를 잘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아픈 것도 제 잘못이라는 식으로 말하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예전에는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재석이와 살면서부터는 내가 정말 살림을 못하나? 아이 키우는 것도 서투른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재석이가 계속 지적하니까 정말 제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친구들을 만나도 예전처럼 밝게 웃지 못하겠더라고요. 혹시 재석이 말이 맞는 건 아닐까 싶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찰하게 됐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저보다 못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때서야 재석이가 너무 과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결국 소라가 5살 되던 해에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동네 마트에서 계산 업무를 하는 거였는데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였어요. 아이들이 유치원에 있는 시간이니까 딱 맞더라고요. 그런데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재석이는 난리였어요. 남편이 있는 여자가 왜 나가서 일을 하냐면서 반대했어요. 제가 경제적으로 빠듯하니까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하는 거야라고 말해도 남의 집 계산이나 쳐주러 다니는 게 자랑스럽냐면서 탐탁해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첫 월급을 받아왔을 때는 얼마나 받았냐고 묻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으로 생활비를 보충하는 건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했어요. 정말 이중적이었어요. 일하는 건 반대하면서도 돈은 쓰겠다는 거잖아요. 일을 시작하고 나서 재석이의 트집은 더 심해졌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면 일하러 나간다고 집안일을 소홀히 하네라고 했고 집이 조금만 어수선해도 밖에서 일한다고 집 관리를 못하냐고 했어요. 더 화가 나는 건 동네 사람들 앞에서는 다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저보고 요즘 일하시나 봐요 라고 하면 아니에요. 그냥 심심해서 나가는 거예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돈이 필요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취미로 나가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벌어오는 돈이 생기니까 집안 살림이 확실히 나아졌어요. 아이들한테도 좀 더 여유 있게 해줄 수 있었고 가끔 외식도 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경제 활동을 한다는 자체가 자신감을 주었어요. 그동안 집에서만 있으면서 재석이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 밖에 나가서 일하니까 다른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재석이는 제가 일한다는 것 자체를 못마땅해 했어요. 마트에서 일하는 다른 아주머니들과 친해졌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라고 했고, 제가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 계산이나 치는 일이 뭐 그렇게 자랑스럽냐고 했어요. 심지어 제가 일터에서 칭찬받았다는 얘기를 했을 때도 그깟 일로 칭찬받는다고 우쭐대지 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기뻐서 얘기한 건데 재석이는 항상 저를 깎아내리려고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재석이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벌어오는 돈은 쓰면서도 제가 일한다는 사실은 부끄러워하는 거잖아요. 마치 자기가 아내를 부양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내보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더 심한 건 재석이가 제 일을 방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일하는 날 갑자기 오늘 친척 집에 가야 한다고 하면서 저보고 따라오라고 한다든지,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엄마가 집에 있어야 한다면서 일을 쉬라고 한다든지요. 한 번은 제가 마트에서 중요한 행사 준비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 늦게 끝났는데 집에 와보니까 재석이가 아이들 앞에서 엄마는 집보다 일터가 더 좋은가 봐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길래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참고 살았어요. 아이들도 있고 이혼이라는 건 저한테는 너무 큰 결정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벌어오는 돈도 적었고 혼자 아이 둘을 키울 자신도 없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남편이 돈 벌어오는데 뭐가 불만이냐라는 시선도 있었고요. 하지만 재석이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제가 일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 재석이가 제 핸드폰을 검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직장에서 다른 남자와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니야? 라면서요. 마트에는 남자 직원이 거의 없었는데도 말이에요. 통화 기록도 확인하고 문자 메시지도 다 봤어요. 동료들과 단체 대화방에서 주고받은 일상적인 대화까지 다 따져가면서 이게 무슨 뜻이야라고 물었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뭔 잘못을 했다고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마트에서 일하고 집에 오는 길에 비가 와서 동료 아주머니 차를 얻어 탔거든요. 그런데 재석이가 그걸 봤나 봐요. 집에 들어가니까 남자랑 차에 탄 거 봤다고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무슨 남자야? 같이 일하는 김아주머니 차 타고 온 거야 라고 말해도 믿지 않았어요. 차에 남자가 있었다고 우기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여온 거냐고 따지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김아주머니 남편이 마중 나온 거였는데 재석이는 그걸 보고 오해한 거였어요. 그날 밤에 재석이는 저를 거의 1시간 넘게 추궁했어요. 언제부터 다른 남자와 만났냐, 나를 바보로 아는 거냐, 이런 식으로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았어요. 결국 다음날 마트에 전화해서 김아주머니한테 직접 확인까지 했어요. 정말 창피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재석이는 저를 더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어디서 뭐 했냐고 따졌고, 전화 통화를 조금만 오래 해도 누구랑 그렇게 할 얘기가 많냐고 했어요. 저는 정말 숨이 막혔어요. 그러던 중에 재석이의 회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준우가 중학교 들어갈 때쯤이었나요? 회사에서 구조 조정을 한다고 하더니 재석이도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어요. 그때 재석이 나이가 45이었는데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엔 애매한 나이였거든요.
명예퇴직 통보를 받고 온 날 재석이는 정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말도 안 하고 술만 마셨거든요. 저는 그런 재석이가 안쓰러웠어요. 아무리 평소에 저한테 못되게 굴어도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재석이한테 괜찮다. 우리가 함께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위로해줬어요.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당분간 생활비는 내가 벌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도 했고요. 그런데 재석이는 더 화를 내더라고요.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아내벌이에 의존해서 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 저는 위로해 준 것뿐인데 그걸 무시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재석이의 성격이 더 나빠졌어요. 처음에는 실업급여도 나오고 해서 버텼는데 시간이 지나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더라고요. 재석이는 자기 경력에 맞는 일자리만 고집했어요.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냐면서 눈높이를 낮추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집안 사정은 점점 어려워졌어요. 저는 마트 일을 그만두고 좀 더 돈이 되는 일을 찾아야 했어요. 그때 마침 시장에 있는 첨가물 가게에서 직원을 구한다고 해서 들어가게 됐거든요. 마트보다는 일이 힘들었지만 급여는 더 좋았어요. 그런데 재석이는 제가 시장에서 일한다는 게 더 싫었나 봐요. 시장 상인이 되겠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정말 못마땅해 했어요. 마트에서 일하는 것도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시장에서 일한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잖아요. 재석이는 집에서 구직 활동한다면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거나 소파에 누워 있기만 했거든요. 가끔 면접을 보러 나가긴 했지만 대부분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재석이는 점점 더 비관적으로 변했어요. 내 나이에 취업이 될 리 없어 회사들이 나이 많은 사람은 안 뽑아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아예 포기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면서도 저한테는 내가 시장에서 일하는 게 창피하다고 했어요. 시장 일이 익숙해지면서 저는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어요. 처음엔 그냥 시키는 일만 했는데 점점 장사하는 요령도 생기고 단골 손님들도 생기고 어떤 과일이 좋은 건지도 눈에 익더라고요. 사장님도 제가 일을 잘한다고 인정해 주셨고요. 무엇보다 시장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주는 게 좋았어요. 현주 씨는 정말 성실하다, 물건 보는 눈이 좋다 이런 식으로 칭찬해 주시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집에서는 맨날 뭐가 부족하다는 소리만 들었는데 일터에서는 인정받으니까 정말 다른 세상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집에서 하면 재석이는 더 기분 나빠했어요. 시장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좋아하네, 그 정도 일로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제 기분을 망쳤어요. 왜 저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같이 기뻐해 주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더 심한 건 재석이가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낮에 집에 있으니까 할 일이 없다면서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가끔이었는데 나중에는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술 마시고 들어와서는 저한테 트집을 잡았어요. 남편이 백수인데 아내는 돈 벌어온다고 기분이 어때? 내가 나보다 잘났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요. 제가 그런 뜻이 아니야 라고 말해도 그럼 뭔 뜻이야?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계속 따졌어요. 한 번은 제가 시장에서 보너스를 받았다고 기뻐서 얘기했는데 재석이가 보너스 받았다고 자랑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나는 실직해서 이 모양인데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기분이 어떻겠어 라고 하면서요. 그날부터 저는 일에 관련된 얘기를 재석이 앞에서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재석이는 계속 저한테 화풀이를 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내가 요즘 우쭐대는 것 같다고 하면서 기분 나쁘다고 하거나 나를 한심하게 보는 거지 라고 물어보거나 했어요. 제가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해도 믿지 않았어요. 술 먹고 들어와서 하는 얘기는 더 심했어요. 내가 나를 바보로 보는 거야?
내가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 줄 알아? 내가 시장에서 일한다고 우리 가족이 창피당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도 술에 취해서는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 더 견딜 수 없었던 건 재석이가 저를 무시하는 행동이었어요. 제가 뭔 말을 해도 내가 뭘 안다고라는 식으로 대답했고, 제 의견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가족 일에 대해서 의논하려고 해도 돈도 제대로 못 버는 주제에 뭔 소리야라고 하면서 무시했어요. 한 번은 준우 학원 문제로 얘기하는데 재석이가 내가 교육에 대해서 뭘 알겠어?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도 준우 엄마인데 교육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도 없다는 건가요? 그러면서도 제가 벌어온 돈은 당연하다는 듯이 썼어요. 자기가 술값으로 쓰는 돈도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였거든요. 한 달에 술값만 몇십만 원씩 나갔어요. 제가 술값을 좀 줄여달라고 하면 내가 이런 처지가 된 게 누구 때문인데 술도 못 마시게 하냐고 하면서 오히려 화를 냈어요. 어떨 때는 제가 요즘 매출이 안 좋아서 돈이 빠듯하다고 하면 그럼 장사를 제대로 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는 집에서 놀면서 제가 번 돈만 쓰고 있으면서 장사를 제대로 하라니요. 이런 생활이 몇 년 계속되면서 저는 정말 지쳤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도 재석이 눈치 보면서 살고 아이들한테도 신경 써야 하고. 그런데 재석이는 제가 힘들어하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제가 피곤해 보이면 일이 힘들면 그만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어차피 내가 버는 돈도 얼마 안 되잖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물어보면 그건 나도 모르겠다고 하고요. 정말 무책임했어요. 그러던 중에 사장님이 나이가 들어서 가게를 정리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게를 인수받을 생각이 없냐고 제안해 주셨어요. 처음엔 그런 큰 결정을 혼자 할 수 없어서 재석이와 상의했는데 재석이는 무슨 돈으로 가게를 사냐면서 반대했어요. 대출 받아서라도 해볼 만한 일 같은데 라고 말했더니 미쳤냐? 빚까지 내서 장사하겠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펄펄 뛰더라고요. 내가 이 모양이 된 것도 억울한데 집까지 날리고 싶어? 라고 하면서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도 있었고 사장님도 분할 납부를 허락해 주셨거든요. 무엇보다 제가 이 일에 소질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단골 손님들도 많았고 매출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석이 몰래 대출까지 받아서 가게를 인수했어요. 사실 재석이한테 말하면 또 반대할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계약을 끝낸 다음에 말하기로 했어요. 물론 큰 결정을 혼자 한다는 게 부담스럽긴 했지만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재석이가 나중에 알게 됐을 때는 정말 난리가 났죠.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빚까지 내서 장사하겠다는 거냐면서 며칠 동안 집에서 고함을 쳤어요. 그러면서 내가 망하면 우리 가족 다 망한다고 하면서 저를 협박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미 계약은 끝난 상태였고 저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기회를 잡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재석이한테 이미 결정된 일이니까 협조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재석이는 계속 반대만 했어요. 어떻게 부부 사이에 그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하냐면서 화를 냈어요. 제가 그동안 당신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 이제라도 제가 뭔가 해야죠 라고 말했더니 더 화를 내면서 나를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몇 주 동안 집안 분위기가 정말 최악이었어요. 재석이는 저랑 말도 안 하고 아이들 앞에서도 엄마가 우리 가족을 망치려고 한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했는지 몰라요. 가게 이름은 푸른마을 청과라고 지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도매시장에 가서 물건을 떼어오고
가게 정리하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집에 와서는 또 집안일을 해야 했거든요. 더 힘든 건 재석이가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집에서 놀고 있으면서도 집안일은 하나도 안 도와줬어요. 제가 가게 일이 힘드니까 집안일 좀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하고 싶어서 시작한 일 때문에 고생해야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조금씩 단골 손님이 늘어가고 매출도 늘어가니까 보람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번 돈으로 아이들 학원비도 되고 생활비도 되고 하니까 뿌듯했거든요. 재석이가 실직한 이후로 계속 경제적으로 빠듯했는데 제 가게 덕분에 다시 여유가 생겼어요. 아이들도 처음엔 엄마가 시장에서 일한다는 게 창피하다고 했었는데 나중엔 엄마가 일해서 우리 집이 많이 나아졌다고 고마워하더라고요. 특히 준우는 엄마 정말 대단하다고 하면서 가게에 와서 도와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재석이는 달랐어요. 제가 장사로 돈을 벌면 벌수록 더 비아냥거렸어요. 시장 상인 주제에 우쭐대네 돈 몇 푼 벌었다고 목에 힘주고 다니네 이런 식으로요. 특히 제가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거나 뭔가 사주려고 하면 내가 번 돈으로 잘난 체하지 말라고 했어요. 한 번은 준우가 좋은 성적을 받아서 제가 피자를 사준다고 했는데 재석이가 내가 번 돈으로 교육하는 기분이 어때? 라고 비꼬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준우 아빠이기도 한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더 심한 건 재석이가 점점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제 가게가 잘 될수록 더 많이 마셨어요. 술 마시고 들어와서는 저한테 더 심한 말을 했어요.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시장 상인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나를 무시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요. 한 번은 제가 가게 확장을 고려한다고 말했더니 재석이가 정말 화를 내면서 주제를 모르고 설치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뭘 안다고 사업 확장을 해. 망하는 건 시간 문제야 라고 하면서 저를 깎아내렸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벌어온 돈은 당연하다는 듯이 썼어요. 술값뿐만 아니라 자기 용돈, 담뱃값, 심지어 친구들과 고기 먹으러 다니는 돈까지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어요. 한 달에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재석이가 썼는데 정작 저는 옷 한 벌 사는 것도 눈치가 보였어요. 제가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다고 말하면 내가 이런 신세가 된 게 누구 때문이야? 그 정도 돈도 못 쓰게 하냐고 하면서 오히려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내가 장사로 번 돈이 뭐 대단한 줄 아냐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고생해서 번 돈인데 재석이는 당연하다는 듯이 쓰면서 또 저를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신도 일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했더니 나를 재촉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때부터 재석이는 저를 더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게에서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면 어디서 뭐하고 다니다 왔냐고 의심했고 제가 단골 손님들과 친하게 지내면 남자 손님이랑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니야? 라고 했어요. 한 번은 제가 과일 도매업체 사장님과 거래 조건을 협상하러 저녁에 만났는데 그날 조금 늦게 들어왔거든요. 재석이가 누구랑 만났냐고 묻길래 사실대로 말했더니 남자랑 저녁에 만났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사업상 만남이었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았어요. 사업상 만남이면 낮에 하면 되지 왜 저녁에 했냐고 따지면서 나를 바보로 아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정당한 사업 활동인데 왜 그런 의심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일이 몇 번 있고 나서 재석이는 저를 더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가게에 갑자기 찾아와서 확인차 왔다고 하면서 제가 뭐 하고 있는지 지켜봤어요. 단골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 그러니까 정말 창피했어요. 심지어 제 핸드폰도 수시로 확인했어요. 거래처 전화번호부터 시작해서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까지 다 봤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항의하면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니까 그렇지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가게 운영에 대해서 다른 상인들과 단체 대화방에서 의논하고 있었는데 재석이가 그걸 보고 이게 뭐야? 남자들도 있네. 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시장 상인회 대화방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핑계 대지 마라고 하면서 믿지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저를 의심하고 감시하니까 정말 숨이 막혔어요. 제가 뭔 잘못을 했다고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당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마치 바람이라도 피우고 있는 것처럼 의심하니까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더 심한 건 재석이가 저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집사람이 시장에서 장사한다고 말할 때 정말 부끄러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자기가 아내를 제대로 부양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일 시키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내가 밖에서 일하니까 우리 가족 체면이 깎인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라고 하면서 제가 일하는 걸 부담스러워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 돈으로 살고 있으면서 제 일을 부끄러워하다니요. 한 번은 동창회에 갔다가 누가 부인이 사업하신다면서요? 라고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재석이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거예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사업한다고 말하지 마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고생해서 하는 일을 심심해서 하는 것이라니요. 게다가 그 돈으로 생활비를 대고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재석이에게 실망하게 됐어요. 처음엔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제가 성공할수록 더 못되게 굴었거든요. 그래도 버틴 건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준우는 고등학생이 됐고 소라도 중학생이 됐는데 이제 와서 이혼하면 아이들한테 상처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준우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어서 가정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오히려 저한테 엄마 아빠랑 왜 살고 있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준우가 어느 날 엄마는 매일 힘들게 일하는데 아빠는 맨날 술만 마시고 엄마한테 화만 내잖아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빠도 힘드실 거야 라고 말했더니 준우가 엄마 아빠가 힘든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엄마한테 그렇게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소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우리 반 친구 중에 부모님이 이혼한 애들이 있는데 그 애들이 오히려 더 밝아 보여요. 엄마가 맨날 아빠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소라는 아빠가 엄마한테 하는 말들 들으면 정말 기분 나빠요.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엄마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아빠는 왜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나쁘게 말해요? 라고 묻더라고요. 아이들의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참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저를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로 이혼을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막상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 벌써 25년이 넘었고 재석이가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잖아요. 무엇보다 제가 혼자서 아이들을 다 책임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러던 차에 올해 추석이 다가왔어요. 매년 추석 때마다 시댁에 가는 게 정말 스트레스였거든요. 시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시누이들이 모이면 항상 저를 무시하는 분위기였어요. 재석이가 실직한 이후로는 더 심해졌고요. 시누이들인 정민이와 수아는 평소에도 저를 좋게 보지 않았어요. 제가 시장에서 일한다는 걸 알고 나서는 더 그랬고요. 명절 때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보면서도 시장에서 장사하시느라 힘드시죠? 라는 식으로 비꼬듯이 말했어요. 특히 수아는 언니는 사업을 하시니까 좋겠어요. 저희는 남편 월급으로만 살아야 해서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제가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을 비꼬았어요. 마치 재석이가 무능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번 추석 며칠 전에 정민이와 수아가 제 가게로 찾아왔어요. 추석 선물을 준비한다면서 언니네 가게는 싱싱한 과일이 많으니까 우리 것도 좀 챙겨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챙겨달라는 표현부터가 기분이 나빴어요. 공짜로 달라는 건지 싸게 해달라는 건지 애매하게 말하는 거잖아요. 정민이가 언니, 우리가 시댁에 가져갈 선물 좀 준비해 주세요. 언니가 과일 전문가니까 좋은 걸로 골라주시면 되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돈은 나중에 드릴게요라고 하는데 어떻게 들으면 공짜로 달라는 것 같고 어떻게 들으면 돈을 주겠다는 것 같고 애매했어요. 수아도 언니, 저희도 부탁드려요. 언니 가게 과일이 정말 좋다고 소문났잖아요 라고 하면서 교묘하게 부탁했어요. 사실 평소에는 저한테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추석 때만 되면 이런 식으로 부탁하니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족이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고급 사과로 선물 세트를 만들어서 주었어요. 정말 좋은 거로만 골라서 포장까지 예쁘게 해서 준 거예요. 돈으로 치면 한 상자에 10만 원이 넘는 거였는데 저는 돈을 받지도 않았어요. 정민이와 수아가 가져가면서 고마워요. 언니 정말 좋네요. 라고 말은 했지만 뭔가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가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좋은 걸로 해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추석 당일에 시댁에 갔더니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다른 친척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좀 이상했고 정민이와 수아도 인사만 하고는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뭔가 잘못됐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식사 준비를 하다가 정민이가 다른 친척들한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언니가 준 사과가 정말 형편없었어요. 겉보기에는 번지르르한데 속이 다 물러터져 있더라고요. 괜히 장사하는 사람한테 맡겼나 봐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수아도 거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저도 그래서 시어머니께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정말 창피했어요 라고 하고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골라서 준 건데 그걸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요. 더군다나 다른 친척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저를 깎아내리다니요.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투로 말하는 것도 정말 기분 나빴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계속해서 저에 대한 험담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시장에서 장사한다고 우쭐대는 것 같더라. 남편이 저런 상황인데 아내가 너무 나서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요. 심지어 수아는 언니가 돈 좀 번다고 해서 재석이 오빠를 무시하는 것 같더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재석이를 무시한 적도 없고 오히려 제가 벌어온 돈으로 재석이를 뒷바라지하고 있는데 무슨 무시냐는 거죠.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직접 고른 건데 그럴 리 없어요. 정말 싱싱한 특상품으로만 골라서 드린 거거든요라고 해명했어요. 그런데 그때 재석이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조용히 해. 내가 뭘 안다고 설치는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요. 재석이는 이미 친척들과 술을 꽤 마신 상태였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말도 조금 흐리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그렇게 고함을 치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희 쪽을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화를 내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요. 그런데 재석이는 계속 저를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당했잖아. 이딴 싸구려 과일로 뭘 하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싸구려라고 부르다니요.
더군다나 친척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그리고 집안이 망신당했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건지 정말 억울했어요. 정민이와 수아는 그 광경을 보면서 비웃음을 참지 못하더라고요. 마치 봐라, 저런 식으로 사는 거야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친척들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재석이는 계속 저를 비난했어요. 청과물 장사꾼이 뭘 안다고. 그런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면서 저를 무시했어요. 그때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런 굴욕을 당하다니요. 그때 재석이가 더 화가 났는지 제 앞에 있던 사과 상자를 손으로 집어서 저한테 던진 거예요.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사과들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요란한 소리가 났고 몇 개는 멀리까지 굴러갔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얼어버렸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내가 장사해서 돈 좀 번다고 우쭐대니까 이 꼴이 된 거 아니야. 재석이는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밀쳤어요. 저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어요. 그때 정말 모든 게 슬로 모션으로 느껴졌어요. 바닥에 흩어진 사과들, 저를 내려다보는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재석이의 환한 얼굴. 그 순간 정말 너무 굴욕적이었어요.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을 당하다니요. 더군다나 친척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참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눈물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친척들은 모두 얼어붙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정민이와 수아는 오히려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마치 자기들이 원하던 결과가 나온 것처럼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더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아빠 그만해 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우와 소라가 달려와서 저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준우는 재석이를 노려보면서 아빠가 왜 이래요?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해요? 라고 따졌어요. 소라는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정민이와 수아를 향해서 고모들, 고모부가 엄마한테 했던 말들 전부 녹음했어요. 이제 우리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정민이와 수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재석이도 갑자기 술이 확 깬 것 같은 표정이 되었어요. 다른 친척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고요. 소라가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과일을 골라주셨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아빠는 엄마한테 물건까지 던지고. 이게 정상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참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당하는 꼴 더 이상 못 봐요. 준우도 거기에 맞장구를 쳤어요. 엄마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는데 아빠는 집에서 놀면서 엄마 무시하고 화풀이나 하고.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고모들도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라가 녹음한 내용을 다시 재생하기 시작했어요. 정민이와 수아가 저를 험담하는 내용, 그리고 재석이가 저한테 소리 지르고 폭력을 쓰는 모습까지 다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그걸 듣고 친척들의 표정이 싹 바뀌었어요. 특히 재석이의 큰형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면서 재석이를 꾸짖기 시작했어요. 동생 며느리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것도 애들 앞에서라고 하면서요. 다른 친척들도 재석이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정민이와 수아는 완전히 당황해서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녹음에 다 나와 있으니까 변명할 수가 없었죠. 특히 장사하는 사람한테 맡겼나 봐요라는 말은 명백히 저를 무시하는 발언이었거든요.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언제 이렇게 컸나 싶기도 하고 그동안 제가 당하는 걸 다 지켜보면서 얼마나 속상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저를 보호하려고 나서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때서야 저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30년 동안 참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싶었어요. 더 이상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엇보다 아이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말 부끄러웠어요. 저는 바닥에 흩어진 사과들을 하나씩 주워 담으면서 마음을 정리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도 저를 지지해주고 있고 제가 벌어들이는 수입도 있으니까 충분히 혼자서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준우와 소라 모두 저의 이혼 결정을 지지해줬어요. 엄마, 우리는 엄마 편이에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울었어요. 준우가 엄마, 오늘 일은 정말 너무했어요. 아빠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친척들 앞에서라고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소라도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매일 아빠가 엄마한테 하는 말들 듣기 싫어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소라가 엄마, 제가 오늘 녹음한 건 앞으로 증거로 쓸 수 있을 거예요. 변호사 선생님한테 가져가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고등학생인데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재석이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마 자기가 한 행동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깨달았나 봐요. 친척들한테도 욕을 많이 먹었을 테고요. 나중에 들어와서는 저한테 사과를 했어요. 그날 술을 많이 마셔서 실수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사과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더 이상 재석이의 사과를 받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동안 몇 번이나 똑같은 사과를 들었는지 모르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이번이 마지막이겠지라고 생각하며 넘어갔는데 결국은 똑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술 핑계만 대면서 근본적으로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석이한테 이혼하자고 말했어요. 재석이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한 번 실수한 걸 가지고 이혼까지 하겠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이게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문제라고 말했어요. 그동안 나한테 한 일들을 생각해봐. 이번 일만 문제가 아니야. 당신은 나를 한 번도 존중해 본 적이 없어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재석이가 그럼 내가 언제 너를 존중 안 했다고 하는 거야? 라고 되묻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동안 저한테 한 일들을 다 까먹은 건지 아니면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말해줬어요. 제가 일하는 걸 무시한 것, 저를 의심한 것, 제가 번 돈을 당연하다는 듯이 쓴 것, 그리고 오늘 일까지요. 그러자 재석이가 그건 다 이유가 있었던 일이야 라고 하면서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던 거지 진심으로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변명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재석이가 계속 반대하자 저는 소라가 녹음한 걸 들려줬어요. 정민이와 수아가 저를 무시하는 말들, 그리고 재석이가 저한테 소리 지르고 폭력을 쓰는 모습까지 다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그걸 듣고 나서야 재석이도 자기가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특히 자기가 청과물 장사꾼이 뭘 안다고라고 말하는 부분을 듣고는 얼굴이 하얗게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그런 말을 했나? 라고 물어보길래 다 녹음되어 있잖아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도 재석이는 그날 술에 취해서 한 말이야. 평소 마음은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변명했어요. 하지만 술에 취했을 때 나오는 말이 진심 아닌가요? 평소에 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게 술에 취해서 나온 거죠. 저는 재석이한테 당신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앞으로 절대 술을 마시지 마세요. 그리고 제 일을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도 일을 찾으세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재석이는 술을 아예 안 마실 수는 없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실망했어요.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술을 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것도 안 하겠다고 하니까 변할 의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혼하는 수밖에 없어요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어요. 이혼 소송을 준비하려고요. 아이들이 녹음한 증거도 있고 그동안 재석이가 저한테 한 행동들을 입증할 만한 것들도 있어서 승산이 있을 거라고 변호사가 말해주더라고요. 변호사 선생님은 이번 추석날 일을 가정폭력으로 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물건을 던지고 밀친 것도 폭력이고 그걸 녹음으로 증명할 수 있으니까 유리하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그동안 경제적 기여도도 제가 훨씬 높으니까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할 거라고 하셨어요. 특히 재석이가 몇 년 동안 무직 상태에서 제가 벌어온 돈으로 생활했다는 점, 그리고 제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재산 분할에서 제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위자료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고요. 무엇보다 아이들 양육권은 확실히 제가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아이들이 명확히 저와 살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경제적으로도 제가 안정적이니까요. 재석이가 양육권을 주장한다고 해도 승산이 없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변호사 선생님이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재석이가 이혼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하시면서 정말 각오가 되어 있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이미 30년을 참았는데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아이들도 저를 지지해주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가볼 생각이에요. 변호사 선생님은 조정 신청부터 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했어요. 재석이한테 조정 신청했다고 말했을 때 정말 당황하더라고요. 설마 진짜로 이혼하려는 거야? 라고 하면서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아마 제가 진짜로 행동에 옮길 거라고는 생각 못 했나 봐요. 그때부터 재석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갑자기 저한테 잘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타줄까? 라고 묻고 제가 가게에서 들어오면 고생했어 라고 말하고 집안일도 조금씩 도와주려고 하고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갑자기 바뀐 모습이 진심이라고 생각되지 않았거든요. 이혼 위기가 닥치니까 일시적으로 그러는 것 같았어요. 만약 제가 마음을 바꿔서 이혼을 취소하면 또 예전으로 돌아갈 게 뻔했거든요. 더군다나 재석이는 여전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았어요. 내가 앞으로 술도 줄이고 더 잘할 테니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조정 날짜가 됐어요. 가정법원에 가는 길에 정말 떨렸어요. 하지만 준우와 소라가 엄마 파이팅! 이라고 응원해주니까 용기가 났어요. 조정 과정에서 조정위원님이 양쪽 입장을 다 들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소라가 녹음한 파일도 제출했고 재석이가 저를 무시하고 폭력을 휘두른 일들도 다 말씀드렸어요. 결국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재석이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인정한 거죠. 위자료나 재산 분할 조건도 제가 원하는 대로 거의 다 받아낼 수 있었어요. 아이들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가기로 했고요. 그렇게 30년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후련한 마음과 동시에 허전한 마음도 들었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이혼 후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어요. 가게 근처에 있는 작은 아파트인데 저와 아이들이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새 집에서의 생활은 정말 평온했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어요. 준우는 엄마 이제 정말 편해 보여요라고 하더라고요. 소라도 우리 집이 이제 정말 따뜻해진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요. 제 가게 푸른마을 청과도 더 잘 되기 시작했어요.
이혼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거든요. 온라인 판매도 확대하고 유기농 과일 전문 코너도 만들었어요. 재석이는 이혼 후에 정말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일자리도 찾았고 술도 많이 줄였다고 해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복잡한 기분이에요. 진작 그렇게 할 것이지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역시 이혼이 답이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이들은 아빠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있어요. 처음에는 만나기 싫어했는데 재석이가 많이 변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운 40대 후반의 인생이 시작됐어요. 앞으로의 계획도 많아요. 가게를 더 키우고 싶고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못 해본 일들을 해보고 싶어요. 무엇보다 제가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달은 건 자존감의 중요성이에요. 그동안 재석이에게 시달리면서 제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었는데 이혼 후에 다시 회복되고 있는 걸 느껴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가지각색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잘했다고 격려해주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라고 하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30년을 참았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참았다고요. 제가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실까 봐서예요.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참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격을 무시당하면서까지 참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더더욱 그래요. 여성분들도 가능하면 경제적 독립을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으면 훨씬 당당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도 생각보다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부모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아이들 스스로도 느끼고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물론 가끔 외로울 때도 있고 모든 책임을 혼자 져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무엇보다 아이들과의 관계가 좋아진 게 가장 만족스러워요. 이제는 정말 친구 같은 관계가 됐거든요. 아이들도 엄마와 살아서 행복하다고 말해주니까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걸 매일 확인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길은 반드시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이들 때문에 이런 이유로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내가 과연 혼자 살 수 있을까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많더라고요. 인간은 생각보다 강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이혼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상황은 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최소한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는 마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인생을 소중히 여기세요.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에요. 여러분들도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길은 있을 거예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40대 여성 청과물 가게 사장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